2022년 10월 17일 새벽 4시 13분 인천 강화도 외포리 선착장 끝자락의 갯벌 위에 작고 낡은 돛배 한 척이 비스듬히 박혀 있었다. 돛은 반쯤 찢긴 채 바람에 펄럭였고 그 천 위에는 누군가의 손으로 직접 적은 듯한 7글자가 검은 먹으로 새겨져 있었다. 1980년 봄, 7. 배 안에는 한 사내가 누워 있었다. 나이는 70 정도로 보였고 회색 모직 외투를 단정히 여민 채 두 손을 가지런히 가슴 위에 얹고 있었다. 얼굴에는 외상이 없었고 입가에는 마치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를 기다리다 잠든 사람처럼 옅은 미소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의 왼쪽 손목에는 오래된 손목시계가 채워져 있었고 시계바늘은 정확히 새벽 2시 47분에 멈춰 있었다. 갯벌 위에는 발자국이 두 줄 나 있었다. 한 줄은 배를 향해 걸어 들어간 발자국이었고 다른 한 줄은 배에서 다시 갯벌 바깥으로 나간 발자국이었다. 두 줄의 보폭과 신발 크기는 같았으나 들어갈 때의 발자국은 깊게 눌렸고 나올 때의 발자국은 얕았다. 누군가가 사내를 업고 들어왔다가 빈손으로 걸어 나갔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다면 이 사건은 한편의 조용한 죽음으로 끝났을 것이었다. 발자국 한 줄을 더 자세히 들여다본 사람은 한 가지 사실을 더 알아챌 수 있었다. 들어가는 발자국의 오른쪽 신발 밑창에는 작은 갈고리 모양의 흠집이 있었고 나오는 발자국의 오른쪽 신발 밑창에는 그 흠집이 없었다. 같은 신발 크기였으나 같은 신발은 아니었다. 바람이 한 차례 크게 불자 돛 위에 7글자가 펄럭이며 검은 그림자처럼 너울거렸다. 배의 뱃머리 안쪽에는 작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못으로 박혀 있었다. 청년 7이 어깨를 곁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만년필 글씨로 우리는 돛배를 띄웠다. 그러나 돛배는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었다. 그 글씨 아래에는 누구도 아직 알아채지 못한 또 한 줄의 작은 글씨가 연필로 흐릿하게 적혀 있었다. 8번째는 누구인가. 새벽 안개가 갯벌 위로 천천히 내려앉았고 인천 해경의 사이렌이 멀리서부터 다가오기 시작했다. 같은 날 아침 7시 42분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오피스 빌딩 50층에서 강혁은 검은 에스프레소 잔을 손에 든 채 통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그의 키는 1m 85, 몸무게는 75kg이었고 짧게 깎은 머리와 오른쪽 눈썹을 가로지르는 옅은 흉터가 새벽빛 속에서 더욱 도드라졌다. 그는 전직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총경이었으며 16년의 형사생활을 마치고 4년 전 이곳에 강역탐정사무소라는 작은 간판을 내걸었다. 300평의 공간은 작은 간판과는 어울리지 않을 만큼 넓었고 한쪽 벽면에는 법화학 분석을 위한 첨단 실험실이, 다른 한쪽에는 드론과 무인 정찰 로봇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다. 옥상에는 헬리포트가 있었고 지하 주차장에는 자율주행 세단 2대가 늘 시동을 끄지 않은 채 대기 중이었다. 강혁은 아버지로부터 적지 않은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그 유산을 자기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다. 그는 탐정 일을 사랑했고 무엇보다 사회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목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사연을 사랑했다. 그는 자주 말했다. 사건은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는 것이라고. 그러나 형 강민혁은 술자리에서 동생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술잔을 비우며 한마디를 덧붙이곤 했다. 혁아, 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의심해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가장 슬픈 이야기일수록 가장 잘 빚어진 거짓말일 때가 있다. 강혁은 그 말을 기억해 두었으나 한 번도 마음 한가운데에 놓지는 않았다. 탐정님, 문이 열리며 이해나가 들어왔다. 1998년생, 키 1m 73, 동그란 금속태 안경 너머의 두 눈은 새벽처럼 차분했다. 그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에 촉망받던 연구원이었으나 4년 전 한 사건에서 강혁의 끈질긴 설득에 못 이겨 이 사무소로 자리를 옮겼다. 그녀의 손에는 늘 그렇듯 김밥 2줄이 들려 있었다. 한 줄은 그녀의 것이었고 다른 한 줄은 강혁의 것이었다. 강혁은 그녀가 건네는 김밥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다. 강화도 외포리에서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돛배 한 척, 그 안에 70 정도의 남성, 외상은 없고 4인 미상. 그런데 돛 위에 글씨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글씨 1980년 봄 7. 강혁의 손에 들린 에스프레소 잔이 잠시 흔들렸다. 1980년의 봄, 그 7글자가 가리키는 것은 너무나 분명했다. 그러나 그는 곧 잔을 내려놓고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다. 애나 씨, 김밥 2줄 다 먹고 출발합시다. 이미 한 줄은 다 먹었고 한 줄은 탐정님 것입니다. 강혁은 김밥을 받아들며 잠시 그녀의 손가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오른손 검지에는 아주 작은 종이 베인 상처가 있었다. 어제는 없던 상처였다. 그는 무심히 그것을 기억해 두었다. 16년의 형사 생활이 그에게 남긴 가장 끈질긴 습관이었다.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의 순서로 세상을 읽는 습관. 헬리콥터는 오전 9시 2분에 강화도 외포리 해경 임시 헬리포트에 착륙했다. 강혁과 이해나는 곧장 갯벌로 향했다. 인천 해경 소속 경위 한 명이 그들을 맞이했고 강혁의 눈은 곧장 갯벌 위에 2줄 발자국에 닿았다. 있는 것은 돛배와 시신, 사진, 시계, 그리고 2줄의 발자국이었다. 없는 것은 사내가 가져왔어야 할 신발 한 짝, 그리고 배를 갯벌까지 끌고 온 흔적이었다. 그리고 어색한 것은 들어가는 발자국이 깊고 나오는 발자국이 얕다는 점이었다. 애나 씨, 들어가는 발자국과 나오는 발자국, 신발 밑창을 비교해 주세요. 이애나는 한참 동안 갯벌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작은 손전등으로 발자국 하나하나를 살폈다. 그녀의 안경알 위로 10월의 햇살이 비스듬히 부서졌다. 탐정님, 2 발자국은 같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는 쪽 오른쪽 밑창에는 작은 갈고리 모양의 흠집이 있고 나오는 쪽 밑창에는 그 흠집이 없습니다. 2 사람이 같은 신발 크기의 신발을 신고 한 사람은 들어가고 한 사람은 나왔습니다. 강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것은 2 사람이 있었다는 뜻이었다. 한 사람은 사내를 업고 들어왔고 다른 한 사람은 빈손으로 나갔다. 그러나 그 2 사람이 같은 사람인 척 위장하기 위해 같은 크기의 신발을 신었다. 업고 들어간 사람은 강혁이 천천히 말했다. 자기 발자국을 남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나간 사람은 자기 발자국을 들어간 사람의 것과 똑같이 보이게 하려 했습니다. 왜요? 들어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거나 들어간 사람과 자신이 동일인이라고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겠지요. 그는 부검 전에 한 가지만 더 확인했다. 사내의 손목시계 뒷면에는 작고 정성스러운 글씨로 유라는 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외투 안주머니의 수첩에는 유경식, 1952년생, 광주라는 3줄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강혁의 눈에 들어온 것은 수첩의 마지막 장에 연필로 적힌 한 줄이었다. 8번째는 살아있다 이해나는 그 글씨를 사진으로 찍었고 잠시 강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안경 너머의 눈은 깊고 차분했다. 그러나 강혁은 그 눈동자의 가장 안쪽에서 아주 미세한 떨림을 보았다. 16년의 형사 생활이 그에게 남긴 또 하나의 습관이었다. 자신을 향해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의 눈을 가장 늦게 의심하는 습관. 그러나 그날 아침 그는 처음으로 그 습관을 잠시 흔들었다. 서울로 돌아온 강혁은 50층 사무실의 회의실에서 이해나, 송태풍 박사, 그리고 조수 나정이와 마주 앉았다. 송태풍 박사는 45의 의학 범죄학 박사로 강혁이 가장 신뢰하는 두뇌였다. 그는 짧게 깎은 회색 머리와 둥근 무태 안경을 쓰고 있었고 항상 만년필로 종이에 무언가를 적었다. 나정이는 30대 중반의 조수로 사무실의 모든 일정과 의뢰인의 사연을 머릿속에 정확히 담아두는 사람이었다. 유경식, 송태풍이 입을 열었다. 1952년 광주 출생,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72학번, 1980년 5월 광주에서 7이라 불리던 청년 모임의 일원이었습니다. 사진 속 7 청년 중 1명이 분명합니다. 나머지 6은요. 2명은 그해 5월 23일 새벽에 사망, 1명은 1983년 겨울에 행방불명, 1명은 1992년에 미국으로 망명했다가 2015년에 사망, 그리고 2명이 지금도 한국에 살아 있습니다. 정상우, 70, 충청남도 보령 거주. 서경하 71, 서울 평창동 거주, 전직 국회의원, 현직 모 재단 이사장. 그러면 7이 맞군요. 나정이가 말했다. 아닙니다.
송태풍이 만년필 끝을 종이 위에 가볍게 두드렸다. 사진 속에는 7명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에서 7이라 불렸던 모임의 정식 명부에는 8명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던 날 한 명이 자리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 8번째 사람의 이름은 자료가 1983년에 한 차례 소실된 이후로 행정 기록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에나가 김밥 한 조각을 천천히 입에 넣고 씹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안경테를 한번 가볍게 밀어 올렸다. 수첩 마지막 장에 적힌 8번째는 살아있다라는 문장이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강혁이 말했다. 그리고 어쩌면 갯벌에서 빈손으로 걸어 나온 그 발자국의 주인이 그 8번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잠시 무거워졌다. 강혁은 그 무거움 속에서 이에나가 평소보다 한 박자 빠르게 김밥을 한 조각 더 입에 넣는 것을 보았다. 저혈당이 도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 때문인지 그는 그것을 묻지 않았다. 다만 그는 어색한 것의 목록에 그 한 박자를 조용히 더해두었다. 같은 날 오후 2시 40분 강혁과 이에나는 자율주행 세단을 타고 충청남도 보령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는 10월의 들녘이 누렇게 익어가고 있었다. 이에나는 운전대를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사건의 조각들을 머릿속에서 다시 조립하고 있었다. 탐정님. 한 가지 여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에나 씨. 만약 우리가 듣게 될 이야기가 들어주기에는 너무 무거운 이야기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강혁은 잠시 말없이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으나 그 정면의 어디에도 그녀의 시선은 닿아 있지 않았다. 그래도 들어야지요. 무겁다고 해서 들어주지 않으면 그 무게는 결국 들고 있는 사람을 짓누릅니다. 네, 탐정님. 오후 5시 12분 두 사람은 보령의 한 작은 어촌에 도착했다. 정상우의 집은 바다가 보이는 야트막한 언덕 위의 슬레이트 지붕 단층집이었다. 마당에는 그물이 널려 있었고 그 옆에는 낡은 돛배 한 척이 엎어져 있었다. 강혁은 그 돛배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강화도에서 발견된 돛배와 같은 모양, 같은 크기의 배였다. 정상우는 이른의 나이답지 않게 등이 고닫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검었으며 눈빛은 깊었다. 그는 강혁과 이에나를 마루로 안내했고 따뜻한 보리차를 내왔다. 강혁은 그가 보리차 잔을 내려놓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왼손에는 새끼손가락이 없었다. 손가락이 잘려나간 자리는 오래된 흉터로 매끄럽게 덮여 있었다. 유경식 선생이 어제 새벽 강화도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정상우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러나 그것은 놀라움이 아니라 마치 오래 기다려온 소식을 마침내 들은 사람의 멈춤이었다. 돛배에서 발견되었지요.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를 그곳에 데려다 놓았는지는 모릅니다. 선생의 마당에 있는 저 돛배. 강화도의 것과 같은 손이 만든 것이지요. 정상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1980년 봄 우리는 7이었습니다. 그해 5월 광주에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강을 건넜고 강을 건너기 위해 작은 돛배 7척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한 사람이 탈 수 있는 크기였지요. 7이었습니까? 8이었습니까? 정상우의 눈이 처음으로 떨렸다. 그는 보리차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고 한참 동안 침묵했다. 7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7. 그러나 명부에는 8명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8번째는 우리 중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알았으나 얼굴은 몰랐지요. 우리는 그를 바깥에 있는 한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바깥에 있는 한 사람. 우리가 만나기 전부터 우리에게 자금을 대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1980년 5월 23일 새벽 2시 47분 우리 중 한 명이 강가에 남아 군의 시선을 끌어야 했을 때 그 바깥에 있는 한 사람이 직접 와서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그도 죽었다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유경식 선생의 수첩에는 그가 살아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상우는 한참 동안 강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슬픈 미소도 기쁜 미소도 아니었다. 그것은 42년 동안 한 가지 비밀을 품고 살아온 사람의 아주 오래된 미소였다. 강탐정. 당신이 정말로 풀어야 할 사건은 어제 새벽의 갯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42년 전에 그 새벽 2시 47분입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강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이해나도 묻지 않았다. 자율주행 세단이 한강대교를 건널 무렵 강혁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형 강민혁이었다. 혀가. 서경하 이사장 쪽에서 검찰에 비공식적으로 보호 요청이 들어왔다.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형,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엔 진실은 절반밖에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알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말해두마. 서경하의 1980년부터 1983년까지의 행적이 공식 기록과 사설 기록이 서로 어긋난다. 공식 기록에는 그가 그 4년 동안 일본에 있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사설 기록에는 그가 그 4년 동안 한 번도 한국을 떠난 적이 없는 사람으로 남아 있다. 형, 그 사설 기록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우리 쪽에서 1992년에 한 차례 그를 수사한 적이 있었다. 당시 수사 책임자가 너의 스승이었던 박정환 총경이었다. 박 총경이 남긴 비공식 노트에 그 기록이 있다. 강혁은 잠시 숨을 멈췄다. 박정환, 그의 형사 인생의 첫 번째 스승. 1998년 겨울에 한강에서 의문의 익사체로 발견된 사람. 공식 결론은 음주 후 실족사였으나 강혁은 그 결론을 단 한 번도 마음 한가운데에 놓아본 적이 없었다. 2022년 10월 18일 오전 11시 27분 강혁과 이해나는 서울 평창동의 한 저택 앞에 도착했다. 서경하는 흰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긴 노신사였고 손가락이 길었으며 말씨에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는 강혁을 보자마자 옅게 미소를 지었다. 강 총경, 당신이 올 줄 알았소. 이미 총경이 아닙니다. 직책은 사람을 따라다니지요. 강혁은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의 순서로 글을 읽었다. 있는 것은 흰 머리와 단정한 손, 벽에 걸린 1980년대의 정치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책상 위의 만년필이었다. 없는 것은 1980년 봄의 광주와 관련된 흔적이었다. 그리고 어색한 것은 그가 단 한 번도 유경식이라는 이름을 묻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의 왼손 새끼손가락이 정상우의 왼손 새끼손가락과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모양으로 잘려 있다는 점이었다. 강혁은 그 손가락을 본 순간 등줄기에 한 줄의 차가운 선이 그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곱이라는 모임의 표식이었다. 강을 건너기 전 일곱은 같은 자리에 새끼손가락 한마디를 함께 잘랐다. 죽음을 함께하기로 한 자들의 표식이었다. 그러나 서경하는 일곱 중 한 명이었다. 표식이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이상한 것은 다른 데에 있었다. 강혁의 시선은 그의 책상 위 만년필에 머물렀다. 그 만년필의 캡 끝에는 아주 작은 갈고리 모양의 흠집이 새겨져 있었다. 갈고리. 갯벌에 들어가는 발자국 밑창에 새겨져 있던 흠집과 같은 모양이었다. 평창동에서 돌아온 강혁은 50층 사무실의 자기 자리에 앉아 한참 동안 천장의 한 점을 응시했다. 이해나는 그 옆에서 김밥을 손에 든 채로, 그러나 입에 넣지 않은 채로 그를 바라보았다. 탐정님, 네, 애나씨. 무언가 어색한 것을 보셨군요. 보았습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강혁은 잠시 말이 없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평소보다 한 박자 길었다. 애나씨,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제 새벽 강화도의 사건이 우리 사무소에 알려진 것은 몇 시였습니까? 이해나의 손이 잠시 멈췄다. 김밥 한 조각이 그녀의 손가락 끝에 매달려 있었다. 오전 7시 40분쯤이었습니다. 누구로부터 알려졌습니까? 인천 해경의 정식 통보였습니다. 정식 통보였는데 왜 우리에게 먼저 왔습니까? 우리는 인천 해경의 협력 사무소가 아닙니다. 이해나는 안경테를 한번 가볍게 밀어 올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제가 어제 새벽에 강화도 쪽 친구에게서 먼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천 해경 쪽에 우리 사무소를 직접 추천했습니다.
강화도 쪽 친구는 누구입니까? 긴 침묵이 흘렀다. 이해나는 김밥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동그란 안경알 위로 사무실의 백색 조명이 한 줄에 가는 선처럼 비스듬히 부서졌다. 제 외할아버지의 친구분이십니다. 1980년 봄에 광주에 계셨던 분이에요. 어제 새벽 2시 47분에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돛배가 떠올랐다고 하셨습니다. 강혁은 그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16년의 형사 생활이 그에게 남긴 가장 잔혹한 습관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얼굴에서 가장 먼저 사건의 그림자를 읽어내는 것이었다. 그는 그 습관을 평생 사용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날 저녁 그는 처음으로 그 습관을 그녀의 얼굴 위에 사용했다. 애나 씨, 애나 씨의 외할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애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태진입니다. 강혁은 그 이름을 머릿속의 명부 위에 천천히 얹어보았다. 7 중 어디에도 그 이름은 없었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한 자리, 8번째 자리가 그 명부에는 비어 있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2015년에 미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어제 새벽 2시 47분에 애나 씨에게 전화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애나의 얼굴이 일순간 굳었다. 그녀의 동그란 안경 너머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아니라 외할아버지의 친구분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분의 성함은 정상우 선생님이세요. 강혁은 잠시 침묵했다. 정상우, 보령의 어부, 왼손 새끼손가락이 없는 사람, 7 중 살아남은 2사람 중 1명. 애나 씨는 정상우 선생을 어떻게 아십니까? 외할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분이셨습니다. 어릴 때 보령에 자주 갔었습니다. 그러면 4년 전 제가 애나 씨를 이 사무소에 스카우트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강혁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한숨이 아니었다. 그것은 4년 동안 자신이 풀지 못한 한 가지 의문이 천천히 풀려가는 소리였다. 4년 전 그녀를 처음 만났던 그 사건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그녀를 그의 옆자리에 앉히기 위해 그 사건을 그의 책상 위로 보낸 것이었다. 애나 씨,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이 무겁다면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하세요, 탐정님. 정상우 선생은 애나 씨에게 어떤 부탁을 하셨습니까? 이애나는 한참 동안 강혁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두 눈에는 떨림은 있었으나 두려움은 없었다. 그것은 4년 동안 한 가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살아온 사람의 눈이었다. 42년 전의 진실을 풀어줄 사람을 한 명만 찾아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그가 진실에 너무 빨리 닿지도 너무 늦게 닿지도 않도록 옆을 지켜달라고 하셨습니다. 강혁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 미소는 슬픈 미소도 기쁜 미소도 아니었다. 그것은 4년 동안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 사람의 진심을 마침내 마주한 사람의 미소였다. 애나 씨, 김밥 2줄 더 사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탐정님. 그리고 한 줄은 정상우 선생께 가져다 드립시다. 내일. 2022년 10월 18일 오후 3시 40분, 강혁의 사무소로 한 통의 등기우편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유경식이었다. 사망한 자의 이름이었다. 우체국 소인은 사흘 전, 즉 10월 14일이었다. 봉투 안에는 2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첫 번째 편지는 강혁에게 보내는 것이었다. 강 탐정께. 이 편지가 당신에게 닿을 즈음 나는 강화도의 돛배 위에서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그곳을 택했습니다. 누구의 손에 죽은 것이 아니라 42년 전에 이미 죽었어야 할 사람이 42년을 더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죽음이 누군가의 손에 의한 것이라 오해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지막 한 사람이 입을 열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그를 미워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는 42년 동안 우리 모두보다 더 외로웠을 것입니다. 1980년 봄의 7 중 마지막 1명 유경식 올림. 2번째 편지는 봉인된 채였고 겉면에는 서경아 형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송태풍 박사는 두 편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만년필 끝으로 첫 번째 편지의 한 구석을 가볍게 두드렸다. 강탐정. 이 편지의 필체는 유경식 선생의 필체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수첩에 적혀 있던 8번째는 살아있다라는 문장의 필체와 이 편지의 필체가 다릅니다. 유경식 선생의 수첩은 오른손잡이의 필체이고 이 편지는 왼손잡이의 필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편지의 종이는 일본제 화지, 와시인데 1990년대 이후로는 한국에 거의 수입되지 않은 종류입니다. 강혁은 천천히 첫 번째 편지를 다시 읽었다. 1980년 봄의 7 중 마지막 한 명이라는 문장이 새삼스럽게 그의 눈을 찔렀다. 마지막 한 명이라는 표현은 유경식 자신이 쓰기에는 어색한 표현이었다. 그것은 살아남은 자가 쓰는 표현이 아니라 살아남지 못한 자를 부르는 표현이었다. 이에나가 두 번째 편지를 손에 들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봉투의 모서리를 가볍게 만졌다. 탐정님. 두 번째 편지의 필체와 첫 번째 편지의 필체는 같은 사람의 것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두 통의 편지를 같은 사람이 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유경식 선생이 아닙니다. 강혁은 한참 동안 두 통의 편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편지는 서경하 이사장 본인이 쓴 것입니다. 송태풍 박사가 만년필 끝을 멈췄다. 나정희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다. 이에나만이 그 말에 놀라지 않았다. 서경하는 1980년 봄에 자기 자리에 남지 않고 도망친 사람입니다. 그는 42년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지요. 그러나 그가 정말로 죄책감 때문에 살아왔다면 그는 굳이 이런 편지를 우리에게 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가 이 편지를 보낸 이유는 자기 자신을 7 중 1명이 아닌 마지막 1명으로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나정희가 물었다. 8번째 사람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2022년 10월 18일 밤 11시 17분, 강혁은 사무소의 통유리창 앞에 혼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위스키 한 잔이 들려 있었으나 그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그는 형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박정환 총경의 비공식 노트, 오늘 밤 안에 받아볼 수 있을까요? 30분 안에 보내마. 밤 11시 47분, 강혁의 책상 위에는 낡은 검은 가죽 노트가 놓였다. 1992년부터 1998년까지의 박정환 총경의 비공식 수사 기록이었다. 강혁은 노트를 한 장씩 천천히 넘겼다. 1992년 봄, 박정환은 서경하의 1980년대 행적을 추적하던 중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해 있었다. 서경하는 1980년 5월 23일 새벽 2시 47분에 강가에 남지 않았다. 그는 그날 새벽 2시 47분에 다른 자리에 있었다. 8번째 사람과 함께였다. 8번째 사람의 이름은 박정환의 노트에 또렷이 적혀 있었다. 김주현, 1948년생. 1980년 당시 중앙정보부 모 부서 소속. 강혁은 그 이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서 42년 전 그 새벽의 그림이 한 줄씩 다시 그려졌다. 7 청년이 강을 건너기 전 그들의 자금을 대주던 바깥에 있는 한 사람은 김주현이었다. 김주현은 정보부 요원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7 청년을 감시하기 위해 자금을 대주었다. 그리고 1980년 5월 23일 새벽 2시 47분, 자기 자리에 남기로 했던 서경하는 자기 자리를 김주현에게 넘기지 않았다. 그 반대였다. 김주현이 서경하를 자기 자리에 남겨두려 했고 서경하는 그에게서 도망쳤다. 김주현은 그날 새벽 강가에서 죽었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죽었는지는 1992년에 박정환도 끝내 확인하지 못했다. 박정환의 노트의 마지막 장에는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김주현은 죽지 않았다. 그는 이름을 바꾸어 살고 있다. 그의 새 이름의 첫 글자는 그 다음 글자는 적혀 있지 않았다. 박정환은 1998년 겨울에 한강에서 의문의 익사체로 발견되었다. 그가 노트의 마지막 줄을 마무리하기 전이었다. 강혁은 노트를 천천히 덮었다. 그리고 그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한강을 바라보았다.
42년 전의 강과 24년 전의 강이 한 줄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해나였다. 탐정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외할아버지의 이름이 이태진이 아닙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김주현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다. 강혁은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로 한강을 바라보았다. 애나 씨, 외할아버지께서는 정말로 2015년에 미국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요, 탐정님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어제 새벽 2시 47분에 강화도 외포리 갯벌의 돛배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2022년 10월 19일 새벽 1시 4분, 강혁은 사무소의 회의실에서 이에나와 단둘이 마주 앉았다. 이에나의 손에는 김밥이 없었다. 그녀의 두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여 있었다. 탐정님. 죄송합니다. 사과는 나중에 들읍시다. 지금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에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것은 4년 동안 한 가지 이야기를 반복해서 마음속으로 정리해온 사람의 가장 단단한 목소리였다. 제 외할아버지의 본명은 김주현입니다. 1948년생, 1980년 당시 중앙정보부 요원이었습니다. 그는 1979년에 광주의 한 청년 모임을 감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7청년의 모임이었지요. 그는 그들의 자금책으로 위장하여 그들에게 접근했고 1년 동안 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1년이 지나는 동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강혁은 침묵으로 그녀의 말을 들었다. 1980년 5월 23일 새벽 2시 47분, 강가에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아 군의 시선을 끌어야 했을 때 자기 자리에 남기로 했던 사람은 서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외할아버지는 서경하를 강제로 강에 밀어넣고 자기가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날 새벽, 그는 군인들 앞에서 7청년의 모임에 관한 모든 정보를 거짓으로 흘렸고 그 거짓 정보 때문에 그는 그날 새벽 군인들의 총에 맞아 죽은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 새벽 강가의 갈대밭에서 살아남았고 이름을 바꾸어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그의 새 이름은 이태진이었습니다. 그러면 1980년 봄의 7중 살아남은 사람은 정상우, 그리고 서경아, 그리고 외할아버지 김주현, 셋입니다. 그러나 유경식 선생은요, 이에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안경 너머의 눈동자가 한 박자 깊어졌다. 유경식 선생은 1980년 5월 23일 새벽에 강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강혁은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면 어제 새벽 강화도의 돛배 위에서 발견된 사람은 제 외할아버지입니다. 김주현, 그는 42년 동안 유경식이라는 죽은 친구의 이름을 빌려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7 중 1명이 아닌 7을 위해 죽은 1명으로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은 친구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박정환 총경의 노트에 적힌 김주현은 죽지 않았다라는 문장의 의미는 외할아버지는 1998년 겨울에 박정환 총경께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입을 열기 전에 누군가가 박 총경을 한강에 빠뜨렸습니다. 누가요? 이해나는 천천히 강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두 눈에 처음으로 한 줄의 눈물이 맺혔다. 서경하 이사장입니다. 2022년 10월 19일 오전 10시 4분, 강혁과 이해나는 다시 평창동의 저택을 찾았다. 서경하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으나 그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쯤 늙어 있었다. 강혁은 책상 위에 박정환의 노트를 놓았다. 서경하의 시선이 노트에 닿는 순간 그의 흰 머리카락이 한 가닥 떨렸다. 이사장님. 1980년 5월 23일 새벽 2시 47분에 강가에 남은 사람은 유경식 선생이 아닙니다. 김주현 씨입니다. 그리고 1998년 겨울에 한강에 빠진 박정환 총경도 실족이 아니었습니다. 서경하는 한참 동안 노트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가락이
만년필 캡 끝에 갈고리 모양 흠집을 천천히 어루만졌다. 강탐정. 당신은 42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를 너무 쉽게 들어 올리려 하는군요. 쉽게 들어 올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무게에 짓눌려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맞소. 1980년 5월 23일 새벽 강가에 남기로 한 사람은 나였소. 그러나 김주연이 나를 강에 밀어넣고 자기가 그 자리에 남았소. 그리고 1998년 겨울에 김주연이 박정환 총경을 찾아왔을 때 나는 박 총경을 강에 빠뜨렸소. 이에 나의 어깨가 한번 흔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4년 동안 이 자백을 듣기 위해 강혁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 자백을 끝까지 들어야 했다. 왜요? 강혁이 물었다. 서경아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강혁이 예상한 말이 아니었다. 강탐정, 당신은 한 가지를 잘못 알고 있어. 1998년 겨울에 박정환 총경을 한강에 빠뜨린 것은 사실이요. 그러나 그것은 김주연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소. 그것은 김주연이 나에게 부탁한 일이었소. 강혁의 손가락이 한 박자 멈췄다. 이에 나의 두 눈이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다. 왜 할아버지가 부탁했다고요? 그렇소. 김주현은 박 총경에게 자기 자신을 털어놓으려 했소. 그러나 막상 박 총경 앞에 앉았을 때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소. 자기 자신을 털어놓는 순간 자기와 함께 살아남은 두 사람, 즉 정상우와 나의 인생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딸과 손녀의 인생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이에 나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었다. 그래서 그는 박 총경을 죽이고 42년을 더 침묵 속에서 살기로 했소. 그러나 그는 자기 손으로 그 일을 하지 못했소. 그래서 그는 나에게 부탁했고 나는 그 부탁을 들어주었소. 그것이 1998년 겨울이었소. 강혁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러면 어제 새벽 강화도의 돛배 위에서 김주연 씨를 업고 들어간 사람도 이사장님이십니까? 서경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42년 전 그가 나를 강에 밀어넣었을 때 그는 나에게 한 가지를 약속하라 했소.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날 그를 돛배 위에 눕혀달라고, 그리고 그날 새벽 2시 47분에 시계바늘을 멈춰달라고. 어제 새벽 그가 보령의 정상우의 집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 때 나는 그 약속을 지켰소. 그러면 갯벌의 두 줄 발자국 중 들어가는 발자국은 이사장님의 것이고 나오는 발자국은 정상우의 것이요. 두 사람이 같은 신발 크기의 신발은 이유는 42년 전 우리 일곱은 같은 신발을 신었소. 그날 새벽 강을 건너기 전에 우리는 서로의 신발을 한 켤레씩 나누어 신었소. 누구도 누구의 발자국인지 모르도록 어제 새벽 우리는 그 신발을 다시 한번 나누어 신었소. 42년 만에 강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책상 위에 노트를 덮었다. 이사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박정환 총경을 한강에 빠뜨린 일은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서경하는 옅게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슬픈 미소도 기쁜 미소도 아니었다. 그것은 42년 동안 한 가지 빚을 갚을 나를 기다려온 사람의 아주 오래된 미소였다. 강탐정, 오늘 오후 3시에 내가 검찰에 자수할 것이요. 당신의 형 강민혁 검사에게 이미 약속해 두었소. 이에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왜 할아버지께서는 그것까지도 이사장님께 부탁하셨나요? 서경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외할아버지는 한 가지를 가장 두려워한 사람이었소. 자기 자신이 42년 동안 한 거짓이 자기 손녀의 인생을 그늘로 덮는 것. 그래서 그는 나에게 부탁했소. 자기가 마지막 숨을 거둔 뒤 자기의 모든 거짓을 한꺼번에 세상 앞에 펼쳐달라고. 그리고 그 거짓의 무게는 자기와 함께 살아남은 두 사람이 함께 지게 해달라고. 그래야 손녀가 그 무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이해나는 한참 동안 서경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4년 동안 한 번도 울지 못했던 사람의 울음이었다. 2022년 10월 19일 오후 2시 47분 서경아는 검찰청 앞에서 강민혁 검사에게 자수했다. 그는 1998년 겨울의 박정환 총경 사건과 2022년 10월 17일 새벽에 김주현 사건에 관한 모든 진술을 자필로 남겼다. 같은 날 오후 5시 12분 강혁과 이해나는 보령의 정상우의 집을 다시 찾았다. 정상우는 마루에 앉아 보리차를 끓이고 있었다. 그는 두 사람을 보자 옅게 미소를 지었다. 탐정, 애나야, 와줘서 고맙다. 이해나는 정상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녀의 두 손이 정상우의 왼손 새끼손가락이 없는 자리를 가만히 감쌌다. 할아버지의 친구분, 그래, 할아버지께서는 정말로 어제 새벽에 돌아가신 것이 맞나요? 정상우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다, 애나야. 강혁의 손이 한 박자 멈췄다. 할아버지께서는 어제 새벽에 돌아가시지 않았다. 그러면 돛배 위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것은 나였다. 이해나의 얼굴이 일순간 굳었다. 강혁은 천천히 마루에 앉았다. 그의 두 눈이 정상우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선생님. 그러면 어제 오후 저희가 이 마루에 앉아 보리차를 마실 때 마루에 앉아 계셨던 분은 너의 외할아버지였다. 애나야, 외할아버지요. 42년 동안 우리 둘은 서로의 이름을 빌려 살았다. 4년 동안은 내가 정상우라는 이름으로 살았고 그 다음 4년은 그가 정상우라는 이름으로 살았다. 42년 동안 우리는 보령과 미국을 오가며 서로의 인생을 한 켤레의 신발처럼 나누어 신었다. 어제 새벽 2시 47분에 돛배 위에 누운 사람은 나 정상우였다. 그러나 그 시신의 이름은 유경식이었다. 그리고 어제 오후 너희에게 보리차를 내준 사람은 김주현이었다. 우리 둘은 42년 동안 서로의 이름을 번갈아 살아왔다. 그러면 지금 마루 위에 앉아 계신 분은 나는 정상우다. 어제 새벽 돛배 위에 누웠던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 아침 다시 살아 돌아왔다. 강혁은 한참 동안 정상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선생님. 갯벌의 두 줄 발자국 중 들어가는 발자국과 나오는 발자국이 같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처음부터 의도된 것이었습니까? 그렇다. 강탐정. 들어가는 발자국은 서경아의 것이었고 나오는 발자국은 김주현의 것이었다. 그러나 갯벌에 누운 사람은 나 정상우였다. 42년 동안 우리 셋은 한 켤레의 신발 안에서 세 사람의 발자국을 남겨왔다. 어제 새벽 우리는 그 세 사람의 발자국을 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남겼다. 이해나의 두 눈에서 다시 한 줄의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4년 동안 한 가지 거짓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 마침내 진실 앞에 앉은 사람의 눈물이었다. 그러면 어제 새벽 2시 47분에 돌아가신 분은 누구였나요? 정상우는 천천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한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유경식이었다. 애나야. 유경식 선생님은 1980년 봄에 돌아가시지 않았나요? 그렇게 되어 있었지. 그러나 그날 새벽 강가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우리 셋이 아니라 우리 넷이었다. 정상우, 김주현, 서경아, 그리고 유경식, 7 중 넷이 살아남았다. 그리고 우리 넷은 42년 동안 세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왔다. 한 명은 늘 이름 없이 살아야 했다. 누가 이름 없이 살았나요? 정상우는 한참 동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다. 너의 어머니였다. 애나야. 이애나의 두 손이 정상우의 손가락 위에서 한참 동안 멈췄다. 그녀의 안경 너머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깊게 흔들렸다. 우리 어머니가요. 너의 어머니는 유경식의 딸이다.
1980년 봄, 너의 외할아버지 유경식은 강가에 남기로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김주현이 그를 강에 밀어넣고 자기가 그 자리에 남았다. 유경식은 살아남았으나 그날 이후로 그는 자기 이름을 다시 쓸 수 없었다. 그는 김주현이라는 이름을 빌려 살았고, 김주현은 이태진이라는 이름을 빌려 살았고, 이태진이라는 이름의 자리는 너의 어머니가 채웠다. 너의 어머니는 자기가 누구의 딸인지 모른 채로 평생을 살았다. 그리고 너는 너의 외할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 채로 4년 동안 강력 탐정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에 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자기 가방 속에서 김밥 한 줄을 꺼냈다. 어제 새벽부터 그녀의 가방 속에 들어있던 김밥이었다. 할아버지의 친구분. 김밥 한 줄 드릴게요. 고맙다 애나야. 강혁은 그 모습을 마루 위에서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의 두 눈에는 16년의 형사생활 동안 한 번도 보인 적이 없는 한 줄의 눈물이 천천히 맺혔다. 그러나 그는 그 눈물을 닦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4년 동안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 사람을 위한 가장 정직한 인사로 남겨두기로 했다. 2022년 10월 23일 오전 10시 강화도 외포리 갯벌 위에는 작은 돛배 한 척이 새롭게 띄워져 있었다. 강혁이 정상우와 함께 만든 배였다. 배 위에는 7송이의 흰 국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돛에는 새로 새긴 7글자가 펄럭이고 있었다. 1980년 봄 7. 그러나 돛의 한쪽 귀퉁이에는 작은 글씨로 또 한 줄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한 명 더, 이름 없이 석영하는 검은 양복을 입고 갯벌 앞에 섰다. 그의 옆에는 김주현이, 그리고 그 옆에는 정상우가 함께 서 있었다. 42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세 사람이었다. 그들의 왼손에는 모두 새끼손가락이 없었고 그들의 신발은 모두 같은 크기였다. 그러나 그들의 신발 밑창에 새겨진 흠집은 세 사람 모두 달랐다. 강혁과 이애나, 송태풍 박사, 나정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강민혁 검사는 모자를 벗고 묵례했다. 그는 석영하의 자수 이후 사건의 마지막 한 줄을 자기 손으로 맺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었다. 세 노인은 천천히 갯벌로 걸어 들어갔다. 그들의 발자국은 깊고 무거웠다. 그러나 그들의 어깨는 가벼웠다. 그들은 돛배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고 한참 동안 7송이의 국화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으로 입을 크게 벌리고 함께 울었다. 42년 동안 한 번도 함께 울지 못했던 세 사람의 울음이었다. 이해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김밥을 손에 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김밥을 입에 넣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강혁에게 건넸다. 탐정님, 네, 애나씨. 4년 동안 거짓말을 해서 죄송했어요. 강혁은 김밥을 받아들었다.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애나씨.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말씀하세요. 4년 동안 김밥은 진심이었습니까? 이애나의 두 눈에 처음으로 한 줄의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4년 동안 한 가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살아온 사람의 가장 가벼운 미소였다. 네, 탐정님. 김밥만은 처음부터 진심이었습니다. 강혁은 그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리고 그는 갯벌 위에 새 노인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러면 됐습니다. 애나씨. 2022년 10월 23일 저녁 7시 40분 강혁의 사무소 50층에서는 서쪽 하늘이 천천히 붉어지고 있었다. 한강 위로 늦가을의 노을이 길게 드리워졌고 도시의 불빛은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다. 송태풍 박사는 만년필을 만지작거리며 사건 보고서의 마지막 줄을 적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닌 42년에 걸친 네 사람의 이름 교환과 한 가족의 침묵, 그리고 한 시대의 빚으로 종결되었다. 나정희는 옆에서 그 보고서를 천천히 읽으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회의실의 둥근 탁자 위에는 7개의 의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이름이 없는 8번째 의자 하나가 따로 놓여 있었다. 강혁은 그 의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애나씨, 네, 탐정님. 8번째 의자에 누가 앉으면 좋을까요? 이애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름 없이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앉다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강혁은 옅게 웃었다. 그는 보리차 두 잔을 따랐고 한 잔은 이해나에게, 다른 한 잔은 여덟 번째 의자 앞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창밖의 한강 위에서 작은 배 한 척이 천천히 노을 속으로 흘러갔다. 그 배가 돛배인지 아닌지 두 사람은 묻지 않았다. 다만 그 배가 어디로 가는지 두 사람은 알 것 같았다. 42년 동안 떠있던 돛배 한 척이 마침내 항구로 돌아오는 길이었다.